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은 10번째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에는 지금 약간 비가 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퍼포먼스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운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 근처에 앞에 와서 이렇게 또 퍼포먼스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또 2017년 3월 10일 위헌판을 선고가 다시 헌법 차원에서 재조사돼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했고요. 또 하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까이에서 이렇게 매일 아침 내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먼저 우리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잘 받으세요. 오늘 또 연설문하고 연설문 읽어드리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제 그냥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지으신 거죠. 발견하신 거죠.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 회고로 전에 집회할 때 제가 한번 그때는 발췌해갖고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읽어드렸는데, 오늘부터 요거 전체를 2권까지 또 연설문 끝날 때까지 요거 읽으면 다 같이 읽어 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권부터 시작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국가부터 먼저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의 조국하고 그 다음에 연설문을 읽겠습니다. 백두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전하신 남산 위에서 소나무 설갑을 들은 듯 바람 소리 불변하는 우리 기상에서 무궁화산 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민국 길이 보전하신 가을하늘 공할 높고 구름 없이
시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산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백두산의 푸른 전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결에 지켜왔네 무궁화꽃 피고 저도 유구한 우리 역사 굳세게도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에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송 금수강산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빗땀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전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 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요. 오늘은 대통령님께서 그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가셔갖고 연설하신 거거든요. 대통령님께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갔는 것 때문에 지만은 박사나 또 많은 애국우파 국민들이 좀 대통령님을 이 부분에 있어서 못마땅해 하고 비난하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저는 왜 대통령님이 거기 가셨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5.18이 일어나게 된 거는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일어난 거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5.18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 했던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희생되고 우리나라를 지키느라 정말 희생된 많은 군인들과 국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를 침범하려는 날이었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를 지킨 날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정말 5.18에 제대로 된 그 애국자 그리고 국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대통령님은 그 중국 전승절에 간 것도 그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오히려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전략 때문에 가신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 5.18도 그러니까 양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 이제 좀 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넓으시고 또 생각이 깊으시다 보니까 국민들을 이렇게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 포용하는 그런 것도 있으실 것 같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 우리나라가 5.18이 나쁜 측면도 있지만은 좋은 측면은 우리나라를 지켰던 측면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는 그 전라도 사람들이나 또 이 5.18에 하여튼 뭐 민주화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포용하는 입장에서 가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가셔야 되겠다고 결정하셨고 또 가신 거는 저는 그 대통령님의 마음을 믿고 또 믿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의 판단이나 결정을 저는 신뢰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마음에서 이 연설문을 들으시며 또 한결 또 새롭게 들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33주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 기념사. 박근혜 대통령은 광주시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2008년 이후 5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유족과 광주 시민에게 위로를 전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과 아픔을 넘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게 아마 대통령님의 마음이시겠죠. 그 5.18에 그 나쁜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가신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5.18 정신이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5.18 모욕을 방문하였다. 한나라당 대표 시절인 2004년, 2006년에도 매년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32주년 기념식 하루 전인 2014년 5월 17일에도 비서진만 대동한채 5.18 묘지를 다녀갔다. 2012년 7월 26일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 합동연설을 앞두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바 있다. 자, 연설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3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하신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33년의 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의 슬픔을 지우지 못하고 계신 유족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을 잃고 벗을 떠나보낸 그 아픈 심정은 어떤 말로도 온전하게 치유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매번 5.18 국민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가족들과 광주의 아픔을 느낍니다.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더욱 자랑스러운 국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산업화와 민주화의 고비를 넘어선 우리 앞에 지금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란 경제 성장으로 국가는 크게 발전했지만 국민의 삶은 그만큼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큰 진전을 이뤄냈지만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의 골은 메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국가 발전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 발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정치 사회 영역에 머물렀던 민주화를 경제 분야에 더욱 확장시켜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밀려오는 도전을 극복하는 길입니다.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을 넘어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5.18 정신이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아픔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고, 그리고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으로 승화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대통령님이 여기에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이유겠죠.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행복이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 통합과 국민 행복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각계 각층의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길의 민주화를 위해 고귀한 희생과 아픔을 겪으신 여러분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날에 다시 한번 민주 영령 앞에 깊은 추모의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짧고 간략하게 기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어둠을 지난 미래로 회고록을 읽기 전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빙고 있잖아, 그죠? 이 빙고의 의미도 제가 무엇인가 그냥 우리 대통령님이 왜 좋아하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빙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의미하는 것을 네이버에서 찾아와 봤습니다. 빙고는 보통 게임할 때 그 맞으면은 빙고 이러잖아, 그죠? 단순히 이제 그런 게임 이상의 그런 차원 넘어서 삶의 승리의 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빙고가 거북이는 느리지만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를 상징해요. 가사 속 빙고는 마치 거북이가 힘든 여정 끝에 목표에 도달한 것처럼 삶에서 큰 성공을 이룬 순간을 묘사해요. 빙고는 꿈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줘요. 가사는 거북이의 끈기 있는 노력과 포기를 모르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힘들더라도 꿈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면 언젠가 빙고를 외칠 수 있을 거예요. 빙고는 삶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거북이의 빙고는 꿈을 이루는 기쁨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찾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힘들 때 거북이, 가수 그룹 이름이 거북이였죠. 빙고를 떠올리며 용기를 얻어봐요. 또 이제
빙고의 의미가 뭐냐면은 세상이 널 짓누르며 빙고 외쳐. 가사 중에 보면은 세상이 널 짓누르며 빙고 하는 외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의미는 저항과 희망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빙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닌 답답한 현실 속에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세상의 무게에 지친 너에게 세상이 널 짓누르면 빙고 외쳐. 힘든 현실에 좌절하고 숨이 막힐 때 빙고를 외치며 잠시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메시지입니다. 빙고는 마치 갑작스런 기쁨과 해방감을 상징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세상이 나만의 방식으로 저항해. 이게 이제 가사를 풀이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가사 중에 나만의 방식으로 저항해. 세상이 날, 이런 부분이 일단, 세상이 날 짓누르면 빙고라고 외쳐. 빙고 외침은 세상의 억압에 맞서는 저항의 표현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만의 길을 개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희망을 잃지 말아요 라는 부분은 세상이 널 짓누르면 빙고 외쳐.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빙고를 외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빙고는 마치 한 줄기 빛과도 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죠 라고 이제 이렇게 빙고에 대한 의미를 좀 찾아와 봤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죠, 그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불법 치하에서 지금 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럴 때도 이 빙고를 외치면서 좋은 날을 생각하면서 빙고를 외치면서 힘차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 대통령님께서 복귀하시고 다시 자유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잘 못 부르지만 그래도 우리 대통령님께서 즐겨 부르시던 빙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터질 것만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그래 박힌 관념 다 버리고 이제 또 맨주먹 정신 다시 또 시작하며 나 이루리라 다 나 바라는 대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이 너무 좋아. 이민 따위 생각한 적도 없었고요. 금 같은 시간 아끼고 또 아끼며 나 비상하리라 나 바라는 대로. 산 속에도 저 바다 속에도 이렇게 행복할 순 없을 거야 랄랄랄라. 구름 타고 세상을 날아도 지금처럼 좋을 수는 없을 거야 울랄랄라.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려서 어떤 게 행복한 삶인가요. 사는 게 힘이 들다 하지만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거룩한 인생 포기한 삶을 살며 부끄럼 없는 투명한 마음으로 이내 삶이 끝날 그 마지막 순간에 나 웃어보리라 나 바라는 대로. 빙고. 네. 가사가 너무 좋으네요. 우리 대통령님 이거 지난번에 그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때 막 이거 부르시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참 이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그 모습 다시 뵙고 싶네요. 곧 그날이 오겠죠, 그죠? 오늘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저서 어둠을 지난 미래로 회고로 1편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때 중앙일보에 기재할 때 그때 매일 다 읽었었거든요. 읽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좋은 책을 한 번 읽고 말겠어요. 몇 번을 반복하고 읽고 되새겨야 나의 것이 되는 거잖아, 그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님에 대한 소개가 잠깐 있습니다. 박근혜,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18대 대선이 끝난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대구광역시 달성 사저로 내려오기까지의 약 10년에 걸친 이야기다. 재임 기간 동안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대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지소미아 체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여론에 맞서 고독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때마다 온 힘을 다해 준 강요와 참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까운 이의 일탈로 인한 탄핵과 그 이후 4년 9개월간 구치소에서 겪었던 극한의 날들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지나 미래로, 침묵을 깨고 역사 앞에 서다. 서문. 이곳 대구 달성으로 돌아온 지 벌써 1년 6개월이 넘어간다. 이곳에서의 일상은 매일매일 새롭다.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면 재활과 운동으로 나의 일과는 시작된다. 틈틈이 책을 읽기도 하고 정원을 걷기도 한다. 비설산이 가까이 있어 정원에 날아오는 후투티와 딱새 등 산새들을 바라보거나 정원에 새로 심은 산딸나무, 모간주나무, 숙부쟁이 등을 바라보고 있으면 단조롭지만 평온한 일상이 세상 감사하게 느껴진다. 2022년 가을 무렵 중앙일보의 인터뷰 요청과 회고록 제안을 받고 흔쾌히 수락하기보다는 망설임이 많았다. 당시 몸 상태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이제는 정치를 떠나 초야에 묻힌 내가 비교적 근간의 정치사를 풀어놓음으로써 오히려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 그런데도 최종적으로 회고록을 집필하기로 마음먹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의 의무감 때문이었다. 내가 헌정사에 유일하게 탄핵으로 퇴임한 대통령이지만 재임 시절의 이야기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 있는 그대로 들려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 책을 내는 것은 나의 지난 정치 인생에 대한 회환 때문도 아니며 스쳐간 인연들에 대한 원망 때문도 아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후회스러운 결정이나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것대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담백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최대한 그렇게 했다고 본다. 매 순간순간 내가 느꼈던 감정의 편리는 1인칭 시점에서 기술할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 부분은 사료를 남기는 사관의 마음으로 역사에 이제 자료로 남기는 그 마음으로 하셨다는 거죠. 남기는 사관의 마음으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제18대 대선이 끝난 2012년 말부터 2022년 3월 이곳 대구광역시 달성 사저로 내려오고까지의 약 10년에 걸친 이야기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대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지소미아 체결, 공무원 연금 개혁 등 대통령으로서 여론에 맞서 고독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때마다 온 힘을 다해준 강요와 참모들의 이야기, 그리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가까운 이의 일탈로 인한 탄핵과 그 이후 4년 9개월간의 구치소에서 겪었던 극한의 날들에 관한 이야기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차마 하지 못했던, 때로는 해서는 안 되었던 그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담아보았다.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 후회 없이 일했다.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 나를 아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국민의 삶이 안정되고 국민 개개인이 행복해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했고, 외교, 국방, 안보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나라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기에 단 1분의 대통령의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권력은 허무한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목표가 있었고 대통령이 되어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최선을 다해 일부라도 일을 해놓을 수 있었기에 나는 권력을 결코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이 내 곁에 맡겨주셨던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채 퇴임함으로써 헌정 중단을 가져온 그 결과에 대해서 송구할 뿐이다. 이제는 나의 탄핵과 수감 시간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다. 흔히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한다. 나는 그 과거와 지금 현재는 앞으로의 미래를 여는 실마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그 미래는 내가 정치인으로 사는 삶을 이어가는 미래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겪은 나의 지난 경험을 그것이 공이든 과이든 그대로 들려줌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를 밑거름 삼아 지금보다는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이런 성숙한 정치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미래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더 바라는 것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국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릴 위험에 직면해 있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어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위대한 국민은 서로 화합하여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해 다시 도약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지난 9개월 동안 부수를 정리하고 초고의 옷 팔자 교정 등을 맡아 고생한 중앙일보 김정아 논설위원, 유성훈 부장, 송국희 기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보내주신 이동찬 변호사와 처음 기획부터 마지막 교정까지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유영아 변호사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표현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만 불행한 역사는 더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파란 많았던 삶을 내려놓고 소소한 삶의 홀가분함을 느끼고 싶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4년 봄 박근혜. 이거는 이제 서문이었거든요.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큰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불리하겠고 악하게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원망을 하기보다는 그거를 소홀해서 모든 걸 이해와 사랑으로 승화시키려고 애쓰시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신 아주 훌륭한 분이시라는 생각이 대통령님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듭니다. 네, 이 책은 1장에는 정치에 대해서, 2장에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 또 3장에는 정책에 대해서, 4장은 어둠을 지나 미래로, 이렇게 이제 4가지 큰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오늘은 이제 1장 정치 중에서도 이제 선거 운동하는 그때부터 2012년부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하여튼 1장부터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또 많이 하다 보면 그 1장 정치. 매일 달리는 차 안에서 김밥, 식탁에 앉아 어지러웠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1979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18년간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고 있던 나를 정치의 무대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1997년 연말 IMF 사태였다. 평소 같으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성탄 트리와 캐롤로 한창 들떠야 할 서울 도심이 다시 국가 부도 때문에 무척 설렁했다.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와 국민들이 어떻게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이 지경이 됐나 하는 비감한 심정에 잠겨 눈시울을 붉혔던 기억이 난다. 그 무렵 대선을 목전에 두고 한나라당에서 영입 제안이 들어와 신중히 고민했는데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세우는데 내가 기여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후회를 할 것 같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제안을 수락했다. 2004년에도 위기가 찾아왔다. 당시 탄핵 열풍을 맞고 한나라당이 수렁에 빠지자 그해 4월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겨놓고 나에게 당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원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나는 몸을 사리지 않고 한나라당 대표를 맡아 천막 당사에서 17대 총선을 치렀다. 시민들과 악수하느라 손이 퉁퉁 부었지만 이를 악물고 손에 붕대를 감고 선거 현장을 누볐다. 다행히 결과가 나쁘지 않아 한나라당은 몰락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2007년 정권 교체를 향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다. 2011년 8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패를 이유로 시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당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나는 무분별한 포퓰리즘 복지는 확고히 반대하지만 무상급식 문제는 지자체의 사정에 맞게 실시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정치 쟁점화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공방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거리를 뒀다. 그러나 막상 오 시장이 물러나고 그해 10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자 전국은 내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 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일체의 선거 지원 활동을 하지 않았다. 선거 지원은 당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충돌 때문에 당내 갈등의 골이 깊었던 것도 나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10월 서울시장 보선은 그 자체로도 정치적 비중이 워낙 큰 데다 이듬해 총선과 대선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손을 보태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게다가 그 무렵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갑자기 불어닥친 안철수 열풍은 나를 포함한 기성 정치권에 큰 경종을 울리는 대사건이었다.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나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나경원 후보를 열심히 도왔지만 우리 당은 서울시장 보선에서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배했다. 이렇게 나경원 후보도 도와줬는데 이 나경원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했죠. 곧바로 당은 큰 혼란에 빠졌다. 당에선 나의 조기 등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사실 그때 내 주변에선 2012년 총선까지는
당시 홍준표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게 낫다는 주장이 훨씬 우세했다. 총선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괜히 내가 미리 나섰다가 총선에서 패배라도 하면 대선 가도에서 큰 상처를 받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시간이 흐를수록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홍준표 대표는 당의 쇄신을 약속하면서 버텨보려 했다. 하지만 2011년 12월 2일 디도스 사건이 터지면서 막아왔던 둑이 터진 모양새가 됐다. 10월 서울시장 보선 때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에 사이버 테러를 가해 사이트를 마비시킨 범인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구급 비서로 드러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범죄였다. 가뜩이나 여당에 대해 비우호적이었던 여론은 더욱더 악화됐다. 결국 홍 대표는 사퇴했고 나는 12월 19일 당 전국위원회의 결정으로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때 나를 아끼던 한 주변 인사는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으시면 안 된다. 지금 당을 이끌어봐야 내년 총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그렇게 되면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며 강하게 만류했다. 당시 그런 조언을 하시는 분이 꽤 많았다. 하지만 나는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 보수 우파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는데 내가 당을 살려놓지 못한다면 정치를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었다. 2004년에 당 대표를 맡을 때와 같은 심정이었다. 내가 만류하는 분들에게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각오를 밝히니 주변에서도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7년 만에 다시 당의 비상 상황을 이끌게 된 당시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2004년 총선 때 승합차에서 쪽잠을 자면서 전국을 누비고 2006년 지방선거 때 커터칼 테러를 당해 생명을 잃을 뻔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렇게 온몸을 바쳐가며 겨우 당을 살려놨는데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나락으로 떨어진 비참한 심경이었다. 김종인, 이준석 비대위원 발탁, 당명, 당색 싹 바꾸다. 하지만 한탄만 하고 있을 순 없었다. 19대 총선까지 불과 4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비대위 구성이 급선무였다. 나는 당이 국민들에게 완전히 외면당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급적 당 외부에서 그리고 젊은 세대에서 인재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11명의 비대위원 중에 당 밖에서 영입한 인사가 6명이나 됐는데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동 중앙대 교수, 이항희 성균관대 교수, 이준석 클라세 스튜디오 대표, 조동성 서울대 교수, 조현정 비트컴퓨터 대표 등이었다. 당시 언론에선 예상 못했던 깜짝 인선이 많다는 반응이 나왔다. 주변에서 추천받은 분도 있고 내가 그동안 정치하면서 이런저런 인연을 맺은 분들 중에서 모신 경우도 있다. 어쨌든 내가 직접 다 연락을 드려 비대위 참여를 승낙받았다. 당시 당 사정이 워낙 안 좋다 보니 외부 인사들에게 비대위 참여를 제안해도 고사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던 와중에 2012년으로 해가 바뀌자마자 이번엔 박이태 국회의장의 돈봉투 사건이 터졌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대표 경선에 나섰던 박 의장 측이 돈을 뿌렸다는 것이다. 디도스 사건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또다시 여론이 들끓었다. 시련은 결코 혼자 오지 않고 몰려온다는 말이 떠올랐다. 막막했지만 전공법대로 가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막했지만 전공법대로 다르게 가야만 했다 이 말씀이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의 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부패는 일벌백계 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달리 해결책이 없었다. 그해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치르려면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당의 황골 탈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한나라당이란 당명이 워낙 때가 많이 묻은 상태라 이미 이미지 쇄신을 위해 당명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 새 당명을 짓기 위해 1월 말 국민 공모를 통해 9,000건이 넘는 응모를 받았다. 이중 전문가들과 당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새희망한국당, 한국민당, 또 새누리당 등 3개의 이름이 최종 후보에 올라왔다. 비대위에서 최종 확정한 이름은 새누리당이었다. 당 안팎에선 새누리당이란 명칭이 정체성이 부족하다느니 유치하다느니 놀림감이 될 수 있다느니 하는 반응들이 꽤나 있었다. 하지만 난 새누리당이란 이름이 꽤 괜찮다고 생각했다. 새로움을 뜻하는 새와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어울린다는 느낌이었다. 어차피 어떤 방명이라도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게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기 마련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가 아니라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색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유승민은 파란 옷. 이런 게 이제 소제목이에요. 당명 개정 못지않게 큰 방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의 상징색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꾼 것이었다. 전통적으로 빨간색은 좌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반발이 나왔다. 심지어 당시 유승민 의원은 당에서 정한 빨간색 선거운동복이 아니라 과거의 파란색 옷을 입고 끝까지 선거를 치렀을 정도였다. 에이 나쁜 놈. 나는 당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오히려 그 정도의 반발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국민들에게 변화를 보여주려면 시각적 효과도 중요했다. 우리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데 빨간색은 보탬이 될 것 같았다. 새누리당은 그 뒤로 여러 번 당명이 바뀌었지만 현 국민의힘까지 계속 빨간색을 상징색으로 쓰는 것을 보면 상징색 변경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보수화됐다는 인상을 주는 당의 정책 노선을 보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보수는 끊임없이 보수하는 것이란 말이 있다. 보수 정당은 보수의 가치를 몸속에 체질화하면서도 시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부분은 고쳐 나가야 한다. 나는 이미 2009년 5월 미국 스탠퍼드 연설에서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를 주창했다. 당시 연설에서 나는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해 현 위기는 민간 부분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치우쳐 사회의 공동선을 경시해 발생했다며 앞으로는 주주 이익과 공동체 이익을 조화시켜 더 높은 기업 윤리를 창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는 또 이번 위기가 시장과 감독의 불일치에서 비롯됐듯이 감독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 경제가 작동하는 과정에 문제가 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 발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공동체의 행복 공유에 맞춰져야 하며 정부는 공동체에서 소외된 경제적 약자를 확실히 보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탠퍼드대 연설은 2007년 대선 경선 이후 첫 공개 강연이었고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나의 새로운 구상을 담은 것이었다. 그런데 하필 방미 기간 중에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언론에선 해당 연설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언론 입장에선 여권 내부의 충돌이 더 큰 기사거리였겠지만 연설 준비에 많은 공을 쏟았던 나로서는 몹시 아쉬운 대목이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오히려 좌파 진영에서 나의 스탠퍼드대 연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 지나친 좌클릭, 비난에도 경제민주화 추진. 이처럼 2012년 초 새누리당의 노선 변화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경제민주화가 있었다. 2012년 1월 30일 당 비대위가 의결한 새 정강 정책은 시장 경제의 효율 극대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경제 민주화를 구현한다고 적시했다. 또 경제 세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 경쟁과 동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는 당시 MBC 라디오로 방송된 정강 정책 연설에서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하도급 횡포를 엄단해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제민주화는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횡포를 부리고 시장 경제 질서를 해치는 일을 벌일 때 이것을 억제하면서 시장 경제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노선을 발표하자 당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은 선거를 노린 정치적 술수라고 비난했고 보수 진영에서도 지나친 좌클릭이라는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어쨌든 경제민주화는 당시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인물 교체도 시급한 과제였다. 나는 2012년 1월 19대 총선의 공천을 책임질 공천관리위원장에서 당의 정홍원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영입했다. 대검 감찰부장을 지낸 정 전 이사장과 나는 별다른 인연이 없는 사이였다. 다만 신망이 두텁고 공정한 공천 심사를 이끌 수 있는 분이란 소개를 받고 정 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공천관리위원장 자리를 부탁했다. 나는 정 위원장을 만나 위기에 빠진 당을 살릴 수 있도록 공정한 공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는 내가 당권을 갖고 있던 2004년 총선 때도 그랬지만 2012년 총선 때도 공천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었다. 당시 공관위는 객관적 조사를 통해 현역 의원의 25%를 컷오프 시키는 강수를 뒀다. 당연히 탈락한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에선 친박계에 비해 친이계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비난도 나왔다. 하지만 나는 정홍원 위원장과 권영세 사무총장에게 공천 실무를 일임하고
사후적으로 보고만 받았을 뿐이다. 오히려 친이계의 핵심 인사였던 이재호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이 사퇴하겠다고 반발하는 바람에 다독이느라 애먹을 정도다. 내일 얼음찜질 붕대 투어. 거듭나겠다는 새누리당의 몸부림은 19대 총선에서 기적을 만들었다. 모든 선거 전문가가 여소야대 의석을 예상했지만 4월 11일 밤에 개표함을 열어보니 새누리당 152석, 민주통합당 127석, 통합진보당 13석, 자유선진당 5석, 무소속 5석으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나도 사실 그런 극적인 승리는 예상하지 못했다. 다만 당시 유세 막판에 유권자들과 악수할 땐 뭔가 공기가 좋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다. 국민들이 우리 당의 변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졌다. 악수를 많이 하면 오른손이 아파서 수시로 얼음찜질을 했는데 그게 소문이 났는지 고맙게도 아픈 거 아니까 손은 잡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었다. 나중엔 오른손에 야외 붕대를 감고 다녀 언론에 붕대 투혼이란 말이 등장했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접전 지역이 늘어나다 보니 전국으로 지원 유세 요청이 빗발쳤다. 내가 지원 유세를 다녀간 곳은 곧바로 우리 당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당 내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다고 하니 한 곳이라도 더 다니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식사는 이동 차량에서 김밥 같은 걸로 때웠다. 내가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 선거 뒤에 모처럼 흔들리지 않는 집 안 식탁에서 식사하니 오히려 기분이 이상하고 어지럽기까지 했다. 그만큼 선거운동하느라고 바쁘게 다니시면서 계속 이동 차량에서 김밥 먹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셨다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일을 대통령님께서는 결정을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진짜 제대로 하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셨네요. 성품을 가지셨네요. 지금 돌이켜보면 씁쓸한 기억도 있다. 경기도의 A 후보는 자기가 3에서 4% 피 정도 지니고 있는데 내가 꼭 도와줘야 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래서 총선 하루 전날인 4월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할 때 A 후보를 내 옆에 일부러 세웠다. 원래는 다른 사람이 서기로 되어 있었는데 A 후보를 배려해 준 것이다. 다행히 A 후보는 당선됐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의원이 나의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우울했다. 하지만 어쨌거나 정치가 원래 그런 것인데 이렇게 자신을 밀어주고 지원해준 사람 이렇게 배신을 참 이렇게 배신을 당하셨을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씁쓸하셨을까요. 그죠? 오늘 읽을 분량은 이제 다 읽었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정말 성격이 확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한동안은 정치를 떠나서 정말 이렇게 여행을 다니시면서 우리 문화유적 이런 데 답사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생활하셨는데 나라가 IMF를 맞이하고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한나라당에서 또 당이 위기에 처하니까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결심을 하시고는 나가셨죠. 그리고는 아주 정말 제대로 당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무너져가는 새누리당도 다시 그 152석이라는 그 자리를 획득했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 진짜 차에서 김밥 먹어가면서, 그리고 또 커터칼로 이 옆에 얼굴도 비이고 완전 진짜 그때 위험했다대요. 칼이 조금만 더 들어갔어도 이게 마비가 오고 생명에 지장 위협이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당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셨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도와준 사람들, 정말 지원해주고 해줬던 사람들이 막상 자기들의 어떤 대통령님이 불리한 입장이 되고 이래 되니까 전부 다 배신을 하는 그런 배신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죠. 간사한 사람이 많지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거기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게 또 사람 마음인 것 같은데, 우리 대통령님은 정말 한 마음으로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일을 해오셨고 또 살아오신 정말 고마운 분이십니다. 내일은 이정희가 아주 못됐게 이제 대통령님이 후보로 나오셔가지고 이제 TV 방송에서 이제 서로 이제 대통령 후보들끼리 나와서 담화하는 그쪽에서 면전에 대놓고 나는 박근혜를 떨어뜨리러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이정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내일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박근혜 떨어뜨리러 나왔다는 이정희로 이제 시작됩니다. 네. 오늘 또 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데, 우리 대통령님이 가까이 계신다 생각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아요. 아침에 저도 일도 해야 되고 바쁘지만은 그래도 이제 또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고 이 시간이 참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이제 백두산 나의 조국과 애국가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백두산의 푸른 경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높은 기상 이별에 지켜왔네. 무궁화 꽃 피고 져도 유구한 우리여서 두 세계로 살아왔네. 슬기로운 우리 결혼 영롱한 아침 해가 동해에 떠오르며 우라말 송 금수강사 여기는 나의 조국. 조상들의 핏땀 어린 빛나는 문화유산, 우리 모두 정성 다해 길이 보존하세. 삼국통일 이룩한 화랑의 옛 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새마을 정신으로 영광된 새조국의 새 역사 창조하여 영원토록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하늘에 이리 도전하세. 오늘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통령님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님까지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격가지라 해야 되나요? 헌법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법 가짜 대통령들입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대통령을 불법으로 감금시켜 놓고 대통령이 권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그건 불법이거든요. 그래가 문재인이 청와대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현재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고 불법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문 선고가 내려진 그때부터 자유 대한민국의 시간은 정지를 했고 불법 대한민국 시계가 지금 계속 삐그덕 거리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불법 대한민국의 시계는 곧 버려질 것이고요. 다시 자유 대한민국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위헌 파문 선고에 대한 재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정말 죄송한 마음, 죄송한 마음, 또 미안한 마음, 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해주신 분인데 그 언론 거짓 선동에 속아서 대통령님을 구치소로 같이 넣는데 힘을 합했고 또 계속 비난하고 오해했던 것들 사과드려야죠. 그죠? 예. 모든 게 사필 규정이라 했습니다. 다른 데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네, 오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